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뿌까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뿌까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뿌까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뿌까님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이 이야기도 조금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 이 이야기가 제 사연은 좀 웃기게도 다 18년도에 일어났더라고요. 아, 꼭 공교롭게도. 발음이 센 맞아요. 그 연도에 또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일단 긴 말 없이 바로 그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뿌까죠.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18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가족들한테도 6년이 지난 올해서야 말을 했을 정도로 사실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못했던 사건이에요. 네. 저희 부모님도 올해 사실 한 달 전에 저한테 들으셨고 듣고서 좀 많이 놀라셨던 일이고 이 이야기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한 명만이 제대로 알고 있을 정도의 그런 사연이라서 네. 제가 돌비님한테도 이 사연을 말하는 게 맞을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 정리를 많이 했고 감정 정리도 많이 해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순화를 어떻게든 시켜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사건에서 있었던 육두문자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양해를 다들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18년도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18년도에 저의 그 다사다난했던 일들에서 거의 대막을 진짜 장식했던 네. 수준의 사건이었어요. 이때 등장인물이 몇 명 나와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제 친구이자 동생인 김미영이라고 할게요. 가명으로. 우리의 익숙한 김미영 팀장처럼. 네. 김미영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돌비 오빠, 똘순 언니 이렇게 3명이 좀 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날은 12월 말이 다 돼가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고 저랑 미영이는 학부 때부터 굉장히 친했던 사이고 이제 그 18년도 때는 다들 이제 저도 미영이도 둘 다 직장인이라서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던 지역이 아니라 저는 이제 학교 다니던 지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제 친구 이제 미영이는 타지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지냈고 이제 얼굴도 보고 같이 여행도 가고 이랬을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참고로 천주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좀 다양한 종교 쪽 이야기도 많이 배우고 철학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배우는 과를 다녀서 이 미영이가 본인의 그 모태신앙은 천주교지만 불교 쪽을 굉장히 또 흥미로워하는 친구였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종교가 있어도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딱 12월 달 연말에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이 터지기 딱 일주일 전에 미영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뿌까야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생일인데 이번 연도 생일은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아서 너랑 같이 보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본인 생일 전날에 내가 너를 보러 너희 지역에 내려갈게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와주면 너무 좋지. 근데 시간이 괜찮겠어? 이제 너도 바쁘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날 휴가를 쓰고 오전만 근무를 하고 네. 오후에 반차를 내고 내가 너를 보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생일인데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나한테 와준다고 해서 내가 너무 고마워. 그러면 내가 그날 일정을 다 비워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날짜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저한테 내려오겠다는 그 연락을 하고부터 연락이 오는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카톡이나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미영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착하지만 쾌활하고 굉장히 사람 좋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말투도 만약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뿌까야 밥 먹었어? 뿌까야 카페 갈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호탕하면서도 부드러운 투의 말투란 말이에요. 예. 근데 중간중간 그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인별그램에 갑자기 그 불교 탱화 같은 그림 있죠. 오. 그런 거를 인별에 올리면서 갑자기 인간들은 다 악이이며 축생이다. 막 이런 내용의 글들을 막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얘가 갑자기 불교 쪽에 심취했나? 근데 왜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카톡으로
푸카야 너는 지읒 비읍이 이름에 초성이 들어가는 남자를 만나야 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고 미영아 설명을 해봐 했더니 너는 예를 들어서 뭐 지읒 티읒이 들어가는 남자는 만나면 안 되고 꼭 지읒 비읍이 들어가야만 하고 너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만 잘 살아. 내가 말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말투도 바뀌어 있고 그런 내용이 근데 되게 장문으로 오는 거예요. 막 횡설수설 하듯이. 그래서 좀 이상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시점에 그 일주일 사이에 제 친구 그리고 저의 학과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상한 연락을 받은 거예요. 미영이한테. 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가 작아가지고 다들 조금 두루두루 연락하고 이렇게 좀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랑 굉장히 친한 이제 A라는 여자 사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푸카야 미영이한테 카톡이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나 너무 무서우려고 해.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그럼 캡처해서 나한테 보여줘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 친구 A랑 친했던 그 남자 B라는 그냥 남사친이 있어요. 같은 과에서. 예? 근데 이 둘이서는 사이가 친했고 이 B라는 남사친이랑 이제 미영이랑도 친분이 굉장히 있는 사이는 맞아요. 근데 전혀 그 B라는 남자애랑 미영이는 이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있을 만한 계기가 없는데 갑자기 미영이가 제 친구 A한테 A야 너 B랑 친하지? 나 근데 B를 갑자기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이러면서 나 B를 이번에 내려가는 김에 만나야겠어. 이러면서 너 B랑 친하니까 같이 보자. 이러면서 되게 집착적으로 카톡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A란 친구는 그런 거를 좀 무서워하는 애여가지고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나도 지금은 좀 상황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조금 지켜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제가 미영이를 그날 이제 만나기로 한 날에 약속이 잡혀 있었던 걸 아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서 다른 사람들 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푸카야 너 미영이 카톡 온 거 있어? 전화 온 거 있어? 이러면서 다들 갑자기 너무 이렇게 쏟아지듯이 물어보니까 아 이거 약간 조금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영이가 일을 하는 중간이었는데 아직 만나기 전의 시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업무 시간이 그 미영이란 친구가 업무를 하는 시간에 전화를 하기에는 조금 바쁜 직군이라서 전화를 오는 게 이상해서 미영아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이렇게 전화했는데 저한테 굉장히 떨리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푸카야 지금 내 눈앞에 귀신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더니 지금 귀신이 쓰레기통 앞에서 쓰레기통을 차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그거 사람 아니야? 이랬는데 쓰레기통을 차는데 쓰레기통 소리가 안 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그 쓰레기통이 철제야? 플라스틱이야? 이런 것도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친구가 진짜로 귀신을 보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지금 너무 시끄러운 상황에서 그냥 소리는 못 듣고 그냥 그 행위만 봐서 저게 그냥 귀신이라고 착각하는 건지 저는 그걸 알아야겠어서 그치. 확실히 귀신이 맞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남자라 그랬거든요. 그 귀신이. 근데 그 남자 귀신이 쓰레기통을 그렇게 빵빵 차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이상하다,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일단은 그냥 모른 척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아는 척 하지 마. 제가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좀 조용한데 다른 데 가서 나한테 다시 연락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또 태세가 바뀌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푸카야 너 그때 구탄 그 도령 있잖아 이러면서 갑자기 도령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있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나 이번에 너 보러 내려가는 김에 나도 한번 볼래 이러면서 나 예약 좀 하게 번호 좀 줘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내가 번호 줄 테니까 네가 전화해서 예약 잡아 나랑 그럼 만나는 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나 예약 잡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모든 상황이. 네. 그래서 이거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도령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는 연락을 하고 지내니까 계속. 그래서 도령님한테 지금 제 친구 미영이라는 애가 도령님한테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 연락을 받으셨냐 이렇게 하니까 네 연락이 왔어요. 예약 전화가 왔네요 라고 하셔서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미영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 근데 이게 조금 정상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미영이 괜찮은 거 맞아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도령님이 이분 지금 괜찮진 않아 보이네요. 딱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빙의 전 단계 같다.
근데 뿌까님을 만나러 이분이 내려오신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러면 뿌까님을 만나러 오면은 이분 어디서 주무실 건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네. 집에서 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자취를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를 만나러 오기 전날에 원래 저를 이제 먼저 만나기로 했거든요. 제 집에서 자고 다음날 예약한 대로 가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도령님이 저한테 혹시라도 전날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몇 시가 됐던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무조건 연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무섭잖아요, 이제.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은 예고 상황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날이 됐어요. 그 친구가 좀 먼 지역에서 오는 거라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런 거를 타고 내려오면은 한 2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리를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네가 나랑 몇 시에 만날 건데? 라고 하니까 내가 버스를 좀 늦은 시간에 끊어서 밤에나 내려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내가 오후 시간에는 내가 알아서 그냥 혼자 놀고 있을 테니까 중간중간 나한테 연락을 해줘. 그래야 내가 데리러 가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좀 살 게 있어가지고 지하상가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시 저는 제 집 쪽 방향으로 넘어오고 있었는데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 왔으니까 이제 버스 탔나 보다 이러고 어디쯤이야? 어디쯤 오고 있어? 이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카톡을 한참 하다가. 근데 그때 카톡도 이상한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문장이 아닌 말들 있죠. 누가 그 컴퓨터 타자 막 이렇게 두드려서 친 것 같은. 근데 카톡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카톡 내용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문자 누른 것처럼. 그래서 미영아 이게 뭐야?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지금 나한테 왈랄랄랄라 이렇게 보냈잖아. 이렇게 했더니 내가? 하면서 자기 카톡방을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했더니 나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이 없어서 잘못 누른 거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너는 지급, 비읍이 들어가는 사람을 만나야 돼. 또 카톡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도령님한테 그 카톡을 다 캡처를 해서 보냈어요. 지금 카톡이 이렇게 온다.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냐 했더니 이분 지금 빙의 되신 것 같은데요? 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어떻게 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진정을 하시고 일단은 그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만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똑같이 집으로 들어가세요. 자기가 결계를 쳐놓겠다고 제 집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집에 결계를 쳐놓을 테니까 일단 어떻게든 집으로 끌고 들어와라. 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본인을 만나러 오는 그때까지 가급적이면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단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이미 구술했기 때문에 저는 귀문도 닫아놓은 상태였고 영안도 닫은 상태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실체를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끼는 없앨 수 없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운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모든 게 다 직감이었어요.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 문제가 생겼다. 이게 다 제 직감이었는데 그게 너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밤이 돼서 저는 이제 제 집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미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애가 덜덜덜덜 떠는 목소리로 뿌까야 지금 버스에 귀신이 있어. 내 앞자리에 있는 귀신이 계속 나를 쳐다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싶어서 제가 미영이한테 정신 차려. 내 목소리만 들어. 정신 차려. 너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지금 큰일 나.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니야 나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미영이었다가 미영이가 아니었다가 미영이로 왔다가 또 미영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목소리는 미영인데 말투가 너무 확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빙이 됐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제가. 그래서 저의 집에서 미영이가 내리는 버스 정류장까지도 제가 만약에 시내버스를 타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택시를 타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제가 미영이한테 다시 전화를 했을 때는 미영이었어요. 그래서 미영이한테 너 지금 어디쯤이야? 몇 분 남았어? 이렇게 했더니 한 20분 정도 남았어.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어떡해. 여기 귀신이 너무 많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버스 탈 수가 없겠다. 택시를 타야겠다. 이러고 그럼 내가 택시 타고 네가 내리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갈 테니까 일단 무조건 내리면 나랑 바로 만나는 거야. 이러고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그 미영이가 내려야 되는 그 버스 정류장이 간이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고속 시외버스 정류장 중에서 크게 건물이 있는 정류장이 있고 그냥 이렇게 도로 지나가다가 한 번씩 내려주는 정류소 있잖아요. 간이 정류소? 그런 정류소에서 제 친구가 내려야 됐어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내려야 되는 정류소가 컨테이너 박스 작은 거 아세요?
그런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문 하나 같은 것만 이렇게 미닫이 문 같은 것만 만들어서 그냥 정류소처럼 그냥 꾸려놓은 정류소였어요. 그런 데가 있나? 지금은 이제 여기도 없어졌고 이제 예. 좀 그래도 좀 정류소답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 네. 그때는 진짜 무슨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만약에 뭐 강남이라고 치면 강남 시외버스 정류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팻말 같은 거를 그 컨테이너 임시로. 박스 위에다가 임시 정류소. 그래서 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미닫이 문에서 이렇게 끼익 하고 여는 그런 철문이었거든요. 그 안에 이제 그냥 벤치 그 나무 의자 같은 거 몇 개 그냥 대충 놓은 그런 정류소였어요. 근데 제 친구가 도착하는 시간이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일 거라고 저한테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버스 정류소를 갔는데 이제 도착할 쯤이라고 해서 제가 먼저 갔어요, 거기를. 그러고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 앞에 섰는데 철문이 한 5cm 정도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완전 밤 시간이고 사람이 있을 시간이 아니고 거기 안에가 진짜 이 틈 안으로 진짜 완전 암흑이 보이는 거죠, 제 눈에는. 제가 이제 그 앞에 있으면서 미영이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카톡을 했어요. 얘가 혹시 지금 뭐 짐 챙기느라 못 보나? 지금 버스가 어수선한가? 얘 뭔 일 났나 싶어서 카톡을 했는데 안 받아요, 연락을. 근데 저한테 후카야, 나 이미 내려서 정류소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미영이가. 근데 제가 미영이가 여기 없다는 걸 확신했던 이유가 그날 미영이가 출발할 때 저한테 셀카를 찍어서 보냈었어요. 나 오늘 이렇게 너 보려고 예쁘게 입고 왔어 이러면서 되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제 친구가.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아예 그 근처에도. 제가 이제 고개를 막 휙휙 돌리면서 전화를 계속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카톡만 와요, 카톡만. 그래서 너 도대체 어디야? 나 지금 여기 앞인데 너 어디야? 이랬더니 나 지금 정류소 안에 있어, 들어와라고 하는 거예요, 카톡이. 근데 상식적으로 카톡을 했을 때 제가 이 앞이라고 했으면 정말 저 암흑 속에 지가 앉아 있었다고 해도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무음을 잘 안 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밤중에 정말 저 안에 있으면 진동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벨소리가 나든지.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그 앞에서 수십 번을 했어요, 진짜. 어떻게든 찾아야 되니까. 근데 한 수십 번 했을 때 전화를 딱 받았는데 미영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 왜 안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컨테이너 안을 안 들어갔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직감적으로 도착해서 그 친구한테 수십 번 전화를 걸 때 제가 원래 그 문을 잡았었어요. 철문을 열려고. 근데 그거를 잡는 순간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들어가면 나는 오늘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문에서 딱 떼고 계속 연락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미영이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미영이 아니다. 직감적으로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제 눈엔 보이지 않는데 얘가 전화를 받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했어요. 씨발년아, 너 누구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뭐하게? 이러는 거예요. 오호. 이때 시간이 12시였거든요. 밤 12시. 이때부터 2시간 동안 귀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와, 이거 치열한데? 예. 근데 그때가 진짜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12월 연말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저는 지금 제 시야에 미영이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얘랑 전화로 얘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너 지금 미영이 어디 있냐고, 미영이 어디다 놨냐고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걔가 깔깔깔깔깔깔 웃으면서 너 바보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들어? 미영이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얘 먹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진짜 미영이가 없어졌나? 그 영혼이 없어졌나 해서 제가 이제 이미 굿도한 상황에서 내가 뭘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너 이 새끼야 너 지금 딱 기다려, 내가 너 어떻게든 찾으러 간다 이러면서 거기가 근데 저희 지역에서 되게 번화가인 동네란 말이에요. 오. 이 번화가에서 김미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 근데 얘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무섭다는 생각보다 너무 불안했어요, 그냥. 얘가 지금 빙의가 된 상태면 이 미친놈이 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너 지금 내가 만만해 보이냐? 내가 지금 무서울 게 있을 것 같아? 너 지금 빨리 얘기해. 김미영 어딨어?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걔가 나 지금 어디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딱 기다려, 나 지금 간다 이러면 제가 막 전력 질주를 했어요, 진짜. 전력 질주를 해서 거길 갔는데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서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근데 또 3번째 만에 받는 거예요, 안 받다가.
저는 받을 때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친구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받아서 개땡땡아 너 지금 없잖아. 어디에 있냐고 이랬더니 넌 그 말을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싸움을 얘랑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이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얘가 지금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구나. 지금 아주 나를 잡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 딱 기다려 하면서 제가 전화를 딱 끊고서 도령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그 새벽에. 근데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도령님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미영이가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다. 근데 지금 번화가에 있어서 얘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막막하고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라 무서운 게 아니라 친구가 죽을까봐 저는 무서운 거예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도령님한테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도령님 같은 무당도 아니고 제가 지금 귀신이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분노에 치밀어서 막 울었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랬더니 도령님이 제가 지금 국가님이랑 함께 할 거니까 어떻게든 찾아내셔야 돼요. 찾을 수 있어요. 근방이에요. 근방에 있다. 자기가 느끼기에는 가까이에 있는데 얘가 지금 숨어 있다. 어딘가에. 국가님의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어디 뭐 수풀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든지 제 시야에 절대 띄지 않게 지금 숨어 있다고. 근데 좀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 지금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미영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딱 받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미영인 거예요. 근데 미영이가 울면서 국가야 어떡해 지금 내 눈앞에 남자가 있는데 저승사자 같아 어떡해 하다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김미영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영이가 갑자기 여기 물웅덩이가 있는데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몸이 막 움직여 나 지금 빠질 것 같아 어떡해 막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근데 그때 한겨울이어서 사실 웅덩이가 있다고 해도 물 웅덩이일 수가 없어요. 다 얼어 있을 거니까. 근데 제 느낌에는 얘가 지금 뭔가를 다른 걸 보고 있구나 씌어서 그러니까 환각처럼 그런 걸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영이 일대라도 빨리 통화를 해서 찾아야 되니까 미영이한테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정신 좀 차리고 너 지금 그거 보는 거 현실 아니야. 정신 차려. 이랬는데 계속 갈대가 보인다고 하고 물웅덩이로 자기는 빠진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 번화가에 갈대 같은 게 꽂혀있는 그런 조형물이라도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그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막 검토 없이 뛰었어요. 진짜. 어떻게든 찾으려고. 근데 갑자기 미영이 목소리가 바뀌더니 네. 내가 말했잖아. 얘 없다고. 나 오늘 얘 죽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얘가 진짜 미영이를 죽일 수도 있겠다. 오늘. 와.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극도로 화가 나서 진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새벽 번화가 한복판에서. 야, 이 식빵 새끼야!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걔가 이제 내가 좀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무서워. 내가 니 빠질게 왜 무서워? 나도 하나도 안 무서워. 이랬는데 갑자기 그 귀신이 저한테 너 뒤에 누구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너 혼자 오는 거 아니었어? 왜 남자랑 같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도령님의 무엇을 본 것인지 아니면 도령님이 모시는 할아버지 신령님을 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뒤에 누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얘 이제 걸렸다. 얘 이제 떤다. 이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내가 기세를 잡아야겠다 해서 왜 이제 보이니? 이러면서 내가 지금 혼자인 것 같아? 너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너 지금 나 똥개훈련 시키려나 본데 나 그거 무섭지도 않아. 너 그러니까 어디냐고 이랬더니 갑자기 걔가 이 번화가에 똘비 대학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나 지금 똘비대 병원인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다행히도 그 똘비대 병원을 지나고 있었어요. 한참 뛰다가. 그래서 나 지금 똘비대 병원이니까 너 당장 나오라고. 나랑 맞짱 떠. 안 무섭다며. 나 안 무섭다며. 너 맞짱 떠 나와. 이랬는데 내가 지금 어딘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딘데? 이랬더니 나 옥상인데?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순간에 진짜 얘가 한 발만 만약에 정말 옥상이었다면 뛰면 죽는 거잖아요, 미영이가. 그래서 너 거짓말 하지 마. 네가 무슨 수로 지금 옥상까지 올라가? 옥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제가 했는데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 한 발만 떼면 김미영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눈물이 너무 차올랐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이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놀렸어요, 걔를. 사실 진짜 위험한 방법이었는데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니까? 너 근데 미영이 죽이면 너 소멸될 것 같은데?
내 뒤에 보인다며. 너 가만 두실까? 이분들이?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걔가 갑자기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왜 넌 날 안 무서워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내가 니까지 걸 왜 무서워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제가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1시간을 더 싸운 것 같아요, 걔랑.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막판에 걔가 저한테 나 지금 AB 빌딩 앞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딱 기다려. 나 지금 간대로 제가 전력 질주했어요. 진짜 지도 찍어가지고. 예. 근데 제 3m 앞에 미영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랬던 게 제가 미영이 인상착의를 아니까 사진을 받았었으니까 미영이가 네. 확실하다는 걸 알았는데 미영이가 그때 갈아입을 옷이랑 이런 거를 챙긴 큰 쇼핑백이랑 자기 가방을 양쪽 어깨에 하나씩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 이게 어깨에 힘있게 걸려있는 게 아니라 왜 사람이 이렇게 축 처졌을 때 그런 거 이제 메고 있으면 팔꿈치까지 그런 물건들이 그런 상태로 미영이가 흔들흔들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터덕터덕 걸으면서 저한테 욕지거리를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큰 소리를 내서 얘를 잡으면 얘가 도망갈까봐 제가 살금살금 빠르게 걸어서 뒤에서 걔를 팍 안으면서 김미영!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예. 근데 갑자기 미영이가 고개를 막 흔들더니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오빠야 나 왜 여기 있어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시간의 일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미영이가. 와, 풀렸다 그래도. 근데 저는 일단 찾았잖아요, 미영이를. 그래갖고 일단 걔를 이제 안고서 근데 저는 그날 진짜 추운 날이었거든요, 온도가. 온몸에 진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미영이를 안아서 그 길바닥에 그냥 철푸도 둘이 앉아가지고 미영이 안아서 달래고 이제 일단 내 집으로 가자. 일단은 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택시를 급하게 잡았어요.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 안에서 또 빙의가 된 거예요, 미영이가. 근데 이제 택시 기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까지 저랑 그 2시간 동안 싸웠던 애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남잔데 되게 좀 젊은 그런 말투였거든요, 말투가. 근데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미영이가 무슨 할아버지가 호탕하게 웃듯이 허허허허허 이러면서 너 내가 몇 살인 줄은 알고 반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 난리 났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사님도 놀라신 거죠. 아니 20대 여자애가 그러니까. 너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반말이야 허허허 막 이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너무 놀랬어. 얘를 어떻게든 빨리 좀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 해서 막 욕을 하면서 조용히 해 시끄러워 임마 이러면서 막 했는데 내가 왜 니야 이 미친놈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남자였긴 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너 이 동네가 이름이 저 이름이 아닌 건 알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조선시대부터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근데 그때 제가 지금 그 당시 자취했던 동네가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고 치면 예를 네. 들어서 그럼 그 강자가 강강자잖아요, 한자가. 근데 갑자기 그 미친 할아버지 귀신이 이 강이 강강이 아니라 돌비강이야? 하면서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개소리를 하는 거죠. 와. 근데 이제 기사님이 놀라신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뒤에 두 분 아가씨들 괜찮은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든 기사님은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아 기사님 죄송해요. 제 친구가 지금 좀 아파가지고 헛소리를 좀 하네요. 술도 좀 먹었고 술도 안 먹었는데 그냥 술 네. 먹어서 취해서 그러는 거다 이러면서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운전에만 집중해 주세요. 미끄럽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미영이가 아직도 빙의가 안 풀려가지고 어디서 내가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해! 뭐 이러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15분 동안 진짜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기사님한테 내리면서 죄송하다고 하고서 이제 내려서 제 자취방 건물 앞에 딱 내렸는데 얘가 뭔가 눈치를 챘나 봐요. 네. 집에 결계가 쳐진 거를.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너희 미친나 집에 뭔 짓 했냐? 이러는 거예요. 또 아까 다른 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들어가기 무섭니? 아까는 왜 나한테 욕지거리 하더니 왜 못 들어가겠어? 아까 같은 그 기사는 어디 갔는데?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영이가 사실 저보다 키도 좀 크고 저보다도 조금 더 덩치가 있는데 제가 걔를 힘으로 어떻게 낑낑 대고 예. 제 집 안에 진짜 거의 밀어 넣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근데 갑자기 미영이가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집에 딱 들어오니까. 뭔 짓거리 한 거야! 막 이러면서. 진짜 20분을 거의 막 뒹굴어요, 바닥에서 막. 되게 괴롭다는 듯이. 딱 그런 와중에 제 친구 미영이 핸드폰으로 아까 말한 그 똘순 언니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 근데 이 똘순 언니도 약간 저처럼 좀 끼가 있는 언니시거든요. 과 선배인데. 근데 그 미영이랑도 되게 친해가지고 막 미영이네 부모님도 알고 있고 이럴 정도로 되게 친분이 있는 언니예요.
근데 그 언니한테도 그 일주일 동안 되게 이상한 연락을 했었던 거죠, 미영이가.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제 집에 온다고 했었으니까, 미영이가. 그래서 저도 그때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똘순 언니랑도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약간 보고하듯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언니가 전화를 해서 미영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쁜 언니야네?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언니가 되게 예쁜데 내가 너랑 진짜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걔가. 예. 근데 미영이는 여자잖아요. 그렇지. 뭘 어떻게 해요, 그 언니한테. 그래서 네.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김미영 너 정신 안 차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제 그 미영이 핸드폰에서 수화기 너머로 똘순 언니가 뽀까야 너 지금 같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막 소리를 이제 지르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언니 저 지금 방금 겨우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얘가 진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언니가 야 미영이 바꿔봐.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니가 이제 막 수화기 너머로 진짜 막 욕지거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너 지금 김미영 몸에서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러면서 당장 안 나가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왜 이쁜 언니야 나랑 안 놀고 싶어? 난 진짜 예전부터 너랑 놀고 싶었는데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영이가. 그래갖고 언니가 이제 엄청 막 화를 내면서 하다가 미영이가 이게 확 한번 풀렸어요. 그래서 미영이가 또 울면서 뽀까야 지금 똘순 언니 왜 이렇게 화났어? 지금 나 또 뭐 한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진정을 시키고 언니한테 제가 이제 언니 지금 잠깐 미영이 정신 돌아왔다고 얼른 그냥 재우는 게 낫겠다고 제가 내일 연락할게요 이러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미영아 일단은 지금 힘든 거 알겠는데 내가 설명해주기는 너무 너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씻고 자자. 우리 내일 가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영이가 그때 잠깐 돌아와서 한참을 우는 걸 이제 제가 달래고 얼른 씻고 자자 이렇게 하고 같이 이제 누웠어요, 제 침대에. 그때 새벽 한 4시가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2시간을 그 날씨에 뛰어다녔으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이제. 하고 저는 좀 잠을 자고 싶은데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제 잠이 들랑말랑하는 시기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미영이가 자?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거죠, 저도. 이게 미영이가 자냐고 물어보는 건지 다른 애가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그냥 좀 자라 이렇게 했는데 재미없어? 이러는 거예요. 아, 또 미영이가 아니네 싶어가지고 나 지금 이제 기운 없으니까 그냥 좀 자자. 너 어차피 이 집에 지금 결계쳐 있어서 네 아무것도 못해. 알잖아. 이랬더니 에이 재미없다 이러고 이제 자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선잠이 들었는데 약간 막 머리카락 같은 걸로 얼굴이 이렇게 간지리 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위가 눌린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실눈을 이렇게 떴는데 미영이가 그때 단발이었거든요. 얼굴을 제 얼굴에 되게 가까이 붙이고 얼굴을 이렇게 살랑살랑하면서 재미없어? 놀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 무섭지가 않았어요. 짜증이 나지. 네. 그래서 그냥 다시 퍽 하고 애를 눕히고 진짜 한 대 때렸어요. 제가 머리를 그냥 짜증나서. 예. 꽝 때리고 자! 이랬거든요. 근데 또 말은 잘 듣더라고요. 집에 결계 쳐놔서 그런가. 그래서 알겠어 하고 이제 잤어요. 저는 한 1시간 잤나 이제? 근데 그러고서 자다가 느낌 이상해서 깜짝 놀라서 그냥 깼어요, 제가. 근데 미영이가 침대 위에서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는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대바람부터 벌써 애가 미영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시작이 됐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무서울 게 없으니까 왜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미영이가 배고파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래 너도 배고프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딱 제 핸드폰으로 저희 과 친구 중에 이제 남사친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걔도 똑같이 미영이한테 그런 이상한 연락을 받았던 친구였어요. 예. 그래서 야 너 미영이랑 같이 있지? 이거 도대체 다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내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고 지금 미영이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빙의가 됐어.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힘드니까. 근데 다행히도 놀라긴 하는데 친구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너 괜찮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와중에 네. 애가 이제 또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영이가. 진짜 제가 친구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진짜 욕지거리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면서 나도 걔랑 통화하게 좀 바꿔줘!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화를 냈어요. 저도 짜증이 나니까 나 지금 통화 중인 거 안 보여. 조용히 좀 해!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미영이가 제 방이 좀 그때 당시엔 좀 작았는데 방에서 이제 옆쪽에 가면은 이제 작은 주방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주방 쪽으로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방에 제 칼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미영이한테.
근데 칼을 들고 와서 제 목에 대더라고요. 조금만 진짜 더 됐으면 그냥 찔릴 정도, 그러니까 아예 목에 칼끝으로 제 목을 찔렀어요. 이렇게. 오, 예. 저는 지금 그 A라는 남자애랑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근데 제가 말을 안 하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너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만 말을 해도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그때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치. 근데 제가 여기서 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는데 제가 찌르려고 칼은 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데? 했더니 걔가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이래도 나 안 무서워? 진짜 안 무서워? 이러면서 칼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따가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너 찌를 거면 찔러봐. 해봐. 찔러. 죽이고 싶으면 죽여봐. 근데 넌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가 이랬는데 걔가 그거에 약간 움찔하더라고요. 조용히 내려놔. 그니까 내려놔 해서 제가 칼을 뺏었어요. 다행히. 와. 그래서 주방 쪽으로 칼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제가 이제 그 통화하던 애랑은 나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더는 통화 못 하겠다.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가 이제 1시쯤이었는데 오후 1시였어요. 근데 도령님 예약이 3시였거든요. 근데 걔가 일단 배가 고프다고 말을 했고 우리는 2시간 안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밥은 먹어야 되니까 미영아 너 안에 있는 건 맞아? 이렇게 제가 계속 확인을 했어요. 왜냐면 잠깐씩은 돌아왔거든요. 미영이가. 그래서 아직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너 일단 씻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결계가 쳐서 그런지 말은 또 잘 듣는다고. 근데 또 막 식빵 하면서 또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걔가 갑자기 싹 하고 이제 물 트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또 욕을 빽 하면서 물이 차갑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너가 보일러 틀어달라고 안 했잖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차갑다고 이래가지고 알겠어 이러고 제가 보일러 틀었어요. 그러더니 또 씻고 나왔을 땐 또 미영인 거예요. 그러더니 푸카야 너 화장품 많지? 나 화장 좀 하자 이러면서 또 하면서 화장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좀 정신이 괜찮을 때 빨리 밥을 먹고 가야겠다 해서 집 앞에 있는 데서 후다다닥 밥을 먹고 그때는 또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예. 근데 방금까지 그 상황은 하나도 기억을 못한 상태로 마치 방금 우리가 만나서 밥 먹으러 온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얘기를 안 해줬어요. 놀랄까봐. 그러고 이제 도령님을 보러 갈 때까지도 다행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한 상태로 저는 이제 데리고 도령님을 보러 들어갔죠. 이제 신당에. 근데 제 친구는 말씀드렸듯이 원래 말투도 굉장히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종교도 있는 친구라서 굉장히 제너러스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도령님한테 가서 도령님 이 친구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미영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저도 그때 당시까지는 1년밖에 도령님을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도령님 표정이 약간 매서운 표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신당을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시선이 딱 갔던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봤을 때에는 못 봤던 어떤 무구가 하나 새로 있는 거예요. 신당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그러고 나서 도령님이 네 안녕하세요 김미영 씨 뭐 어떤 게 궁금해서 오셨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물으셨어요. 그냥 평이하게. 근데 갑자기 미영이가 의자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다소곳이 이렇게 그냥 처음 만난 사람 볼 때 우리가 자세 고쳐잡고 예쁘게 앉듯이 앉아있다가 도령님이 미영이한테 말을 딱 걸자마자 갑자기 애가 등을 이렇게 싹 이렇게 등받이에 대고 팔도 되게 거만하게 하고 앞바다리를 이렇게 하고 앉더니 되게 좀 거만한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그러니까 미영이가 또 아닌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또 도령님 앞에서 푸까는 디귿 비읍이 들어간 남자를 만나야 돼. 내가 알아. 이러는 거예요. 도령님 앞에서. 그러면서 내가 신이라서 알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도령님 앞에서. 예. 신을 모시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도령님이 눈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장분신 같은 느낌의 눈빛으로 완전 화가 난 눈으로 확 바뀌시더니 네가 신이라고? 그러면 명패 내놔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에 도령님이 저한테 그러셨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신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신령님들이 어떻게 내려오세요? 이런 걸 제가 물어봤었어요. 궁금해서. 왜냐면 뭐 관등성명하듯이 이름을 대냐 아니면 어떻게 내려오시냐 했더니 좀 일반 사람들이 듣기 편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약간 명패를 들고 온다고 우리는 표현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왜 그 영상 같은 것도 보면은 내가 뭐 몇 대 무슨 누구의 신이다 이렇게 오는 것처럼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오신대요. 명확하게.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걸 아시니까 네가 신이면 명패 내놔봐. 이름이 뭔데? 몇 대 누군데? 조상신이야? 장군신이야? 선녀님이야?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 내가 신이라는데? 이렇게 되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순간 놀래서 미영이를 째려봤어요.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이랬는데 눈빛이 나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풀려서.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장 소름이 돋았던 거는 그 신이라고 지칭하는 그것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신이야라고 했어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김미영은 우리 거고 김미영은 우리랑 함께 해야만 행복하고 김미영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어. 우리가 있어서 살았어. 그러니까 김미영 몸에서 우린 안 나갈 거야. 딱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 근데 그걸 제가 듣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제 느꼈던 그것들이 맞았구나. 내가 하나와 말하지 않은 게 내 직감이 맞았구나.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저도 이제 회로가 마비가 된 거죠. 근데 걔네가 이제 안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도령님이 아까 제가 그 시선을 돌렸던 그 무구를 딱 가리키면서 너 이게 뭔지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강저라고 예. 퇴마할 때 쓰는 무구거든요. 이분이 퇴마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진짜 티벳에서 수련도 하고 오시는 그런 분인데 퇴마 수련하시는 분인데 이게 내가 최근에 새로 이제 갖게 된 무구야. 근데 너가 신이면 저거에 반응을 안 할 거고 네가 신이 아니면 내가 이거 네 몸에 대는 순간 넌 소멸인데 근데도 거짓말 할 거야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허주가 맞구나. 이건 허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죽어도 안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걔네가. 근데 갑자기 도령님이 저한테 뽀까씨 미안한데 이분 모시고 나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일단은 나가세요. 돈 안 받을게요. 이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사실. 그러고 이제 그 도령님 신당 밖에 있는 가까운 카페에 미영이를 밀어 넣어놓고 근데 그때도 미영이는 아까 제가 말했던 제 친구랑 친하다는 그 남사친 있죠. 갑자기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는 그 남자를 만나야겠다면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고 카페 안에서도 저는 이제 친구 넣어놓고 밖에 나와서 도령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미영 씨는 쉽게 말하면 3가지가 트리플 콤보로 있다. 하나는 허주가 들었고 2번째는 정신병이 있고 3번째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심장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했는데 저분은 신가물이다. 그래서 지금 허주가 가득 찬 거다. 신이 내려오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 때는 신내림을 만약에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안 받으면 그러니까 신병이 굉장히 세게 그죠. 온다거나 네.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아니까 그럼 만약에 미영이가 이걸 안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령님 말씀으로는 이분은 그렇다고 해서 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삶이 평탄하지 않을 거라고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자기 발로 자기한테 찾아와서 내림을 해달라고 하면 고민을 해보겠지만 저분과 저는 인연이 없는 것 같다.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미영이는 갔어요. 그렇게 끝났으면 행복했겠죠? 차라리. 근데 그 이후에 미영이가 빙의가 좀 심해져서 제가 봤을 때도 그 3가지가 함께 계속 엮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정신병도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본인이 일하는 직장 근처에 있던 카페 화장실에서 불을 질렀었어요. 이건 이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을 불러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똘순 언니가 연락을 해줬고 저한테 그때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서야 정신을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을 인지를 못한 거죠. 예. 그렇게 돼서 그때 이제 똘순 언니, 저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똘비 오빠랑 같이 약간 TF팀이 꾸려진 거예요. 약간 대응반 같은 게 네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똘순 언니가 그 미영이의 부모님과도 연락을 하는 사이였었으니까 예. 똘순 언니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죄송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올라오셔야겠다. 근데 완전 끝과 끝이에요. 그 지역이.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밑에 지방에서 그 새벽에 차를 엄청 세게 밟아서 올라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미영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미영이의 부모님은 천주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못 믿으시고 일단 부정을 하시죠.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의 부모님에게 당신 딸이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요. 미친 사람 그래서 취급할 수도 있어요. 제가 똘순 언니한테 사실 그 모든 일을 겪은 건 저잖아요. 예.
이 모든 걸 겪었던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네네. 실제로 겪은. 근데 제가 그 부모님이랑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제가 똘순 언니한테 일단은 쉽지 않겠지만 뭐 무속적인 내용을 빼고서라도 미영이가 조금 정상이 아니라는 식의 얘기는 전달을 해드려야 이분들도 네. 어떤 방향으로든 뭐 병원을 가던 아니면 믿지 않으시는 무속을 찾아가시던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겠냐. 그래서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대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정신병원을 선택을 하셨고요. 언니한테 듣기로는 이제 미영이가 정신병원을 들어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근데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미영이랑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미영이가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영이는 자기가 왜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되는지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미영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했고 선택적으로 이해를 했고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건 좀 현실 공포도 섞이는데 이게 미영이 부모님도 납득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랑 연락하던 건 똘순 언니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똘순 언니도 자기 혼자 하기 힘드니까 똘비 오빠한테도 부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똘비 오빠가 아버님을 전담하고 똘순 언니가 어머님을 전담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네. 이제 그 두 언니 오빠도 실제 경험자는 아니니까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최대한 듣고 이거를 좀 필터링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전말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달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근데 그 부모님이 믿고 싶지 않으시니까 왜곡을 해서 어떻게 제 번호까지 알게 되셔가지고 예. 저한테 문자로 폭언을 몇 달을 하셨거든요. 헐. 본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네 미친니? 내 딸 아이를 굿판에 데려가서 내 딸이 미쳤다. 네가 애초에 그런 곳만 데려가지 않았어도 내 딸은 미치지 않았다. 다 네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서 몇 달을 폭언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일을 네. 아예 할 수 없을 만큼. 예. 일하는 중에도 전화가 계속 왔고 사실 저는 근데 전화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받아봤자 좋을 게 없고. 그래서 근데 문자가 이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거든요. 뭐 너를 찢어 죽이겠다. 너는 행복하게 살고 싶냐. 내 딸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와중에도 미영이랑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네. 제 친구니까. 근데 미영이가 처음에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었을 때는 정신병동도 그 폐쇄병동도 있고 좀 마일드한 병동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좀 마일드한 병동을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카톡이 왔었고. 근데 그냥 정확한 병명을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현병이나 다중인격 쪽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정신병 쪽으로 진단을 받았었다면 네네네. 이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때 저랑 연락할 때 한 예로 카톡으로 갑자기 뿌까야 내가 전생에 그리스로 마시나의 헤라였대 이렇게 카톡이 와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힘들 테니까 미영이가 장단을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너는 헤라요? 그럼 나는 뭐였는데? 이렇게 했더니 너는 아테네였대. 너 공부 잘하잖아. 이래서 제가 장난으로 나 왜 예쁜 거 시켜주지? 아프로디테 시켜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을 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영이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뿌까야 내가 병동을 옮기게 돼서 이제 핸드폰을 쓰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병원 전화로 가끔 전화할 건데 내 전화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순간 이제 폐쇄병동으로 들어가는구나 그치. 라는 네. 생각이 든 거예요. 좀 심각해졌구나. 그래서 일단 알겠어. 너가 전화하면 받을게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저도 직장도 다니고 학위도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좀 많이 바쁜 상황이었는데도 최대한 전화 오는 걸 다 받았어요, 제가. 근데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넘어가는 말들을 계속 몇 달을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영이한테 그때 미영아 내가 근데 지금 너무 바빠서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나한테 한두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를 다 받기는 힘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 미영이가 핸드폰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압수 당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노트 같은 데다가 몇몇 사람의 번호를 적어갔었나 봐요.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있었고 뭐 몇몇 사람들이 있었겠죠, 과 사람들이. 근데 이제 과 사람들도 전화를 받다가 안 받기 시작을 했겠죠, 당연히. 쉽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이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나는 너랑 인연을 끊을 생각이 없어. 근데 너가 지금 많이 아픈 것 뿐이니까 치료를 잘 받고 퇴원하고 나서 나한테 카톡으로 하던 핸드폰으로 전화하던 연락을 해. 내가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미영이가 울면서 이제 너까지 나 버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네. 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목숨 걸고 본인을 지켰던 건데 그런 말을 듣는 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일단 치료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연락을 해. 하고 마지막 통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카톡방을 봤는데 미영이랑 하던 카톡방이 알 수 없음으로 바뀐 거예요. 탈퇴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탈퇴를 했거나 번호를 네. 아예 바꿔서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저는 미영이의 새로운 번호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인별그램에 뭐 알 수도 있는 친구에 미영이가 뜬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인별그램에서 눌렀는데 미영이 페이지가 맞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봤는데 이게 약간 이쪽으로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건데 내가 기억하는 미영이의 얼굴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약간 인상이 좀 많이 다르다? 네. 뭔가가 좀 다르게 보인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제 입장에서는 나아진 게 아닌 것 같은? 원래 미영이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미영이한테 이제 DM을 보냈어요. DM을 보내서 미영아 나 북가야 뭐 인별 사진들 보니까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 건강은 많이 괜찮아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장문으로 저도 몇 번을 고민을 하다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미영이가 바로 답장이 오더니 너 니는 나한테 연락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너 내가 제일 힘들 때 나 버리더니 너 나한테 연락 올 줄 알았어.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근데 이제 미영이가 들은 이야기는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안 나쁘게 좋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후로 미영이를 볼 수 없게 됐어요. 참. 그래서 이 사연을 말하는 거를 굉장히 망설였었고 어떤 분들한테는 그래도 네가 친구인데 끝까지 곁을 지켰어야지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만 지켜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제 목숨을 걸고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맞아요. 할 만큼 하셨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면, 뿌까님이 그 친구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정도도 부모님보다는 더 많이 책임지셨다.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냥 원래 정상적이었을 때 그 미영 씨와의 작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일을 겪고 사실 좀 네.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일이 있었던 그 사건들에서 정말 환멸났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 사건에 연루가 됐었던 과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네. 특이한 연락을 받은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고 우리가 TF팀까지 만들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고 있던 그때에 이거를 굉장히 약간 소비적으로 이거를 가십거리처럼 사용을 했다가 이제 본인들 몇 명은 미영이랑 다시 연락을 하고 지냈었나 봐요. 근데 그 이후에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되게 미영이를 끝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식으로 저를 이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되게 인간관계를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휴, 뿌까님, 이게 큰 상처가 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뿌까님의 입장에서만 듣긴 들었지만, 그래도 뿌까님은 할 만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무속적이나 이런 영적인 일은 도와줘도 욕먹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종교인이나 무속인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다 이렇게 풀어내셔서 한결 좀 가볍게 시들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좀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생각 안 하시고. 네, 저도 그래서 6년 동안 가족들한테도 말을 못 했었는데, 네. 시들모 하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혼자 마음 정리, 생각 정리, 감정 정리 이런 게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합리화를 했고, 제 나름대로 저는 할 수 있는 한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와 이 친구의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냥 지금은 각자 잘 살면 됐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가님 너무너무 하시기 힘든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긴박했던 그 상황이었는데 글쎄요, 이 빙의 정신병 한 끗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신병 속에 가려지는 빙의를 여러분들이 외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면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이야기를 잘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댓글 꼭 한 번씩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뿌까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뿌까님 안녕하세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 간단하게 아주 그냥 잠깐이라도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 친동생 얘기고요. 예. 제가 그래서 친동생한테도 허락을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동생 들어와 있어요. 듣고 있어요. 무자비한 비난 없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뿌까예요! 이 이야기는 제 저번 시참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저는 이제 굿을 한 상황이고 제가 아는 도령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해에 사실 벌어졌거든요. 동생한테도 네. 일이. 같은 해니까 18년도 겨울쯤이었고 동생이 그때는 취업준비생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동생 이름을 맘빵이라고 부를게요. 별명이에요. 만두 같아가지고. 이제 맘빵이가 그 당시에 살았던 집은 중앙난방이 되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따뜻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제 친동생 집이 완전 한가운데 방이고 양옆에도 거주자가 있었고 위아래층에도 거주자가 있어서 진짜 따뜻해야지 정상인 방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제 동생 방은 항상 추웠거든요. 그래서 동생도 복도시 중앙난방 건물에 처음 살아보니까 그냥 복도만 따뜻하고 내 집은 안 따뜻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 살면서부터 가위를 엄청 많이 눌리기 시작을 했어요, 동생이. 그때는 이제 본인도 취업준비생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초반까지는 그냥 단순한 가위였는데 안 움직여지고 그냥 좀 불편하고 불쾌한 요 정도?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가위가 눌리는 횟수도 되게 많아지고 정도도 되게 심해지고 점점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검은 그림자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그 영화 기담에 나오는 엄마 귀신 소리 있잖아요. 하는 소리. 그런 소리까지 들리고 그리고 동생이 그때 가위를 눌렸을 때 혹시 귀족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귀신이 시계 소리를 되게 잘 낸다고 하거든요. 알죠. 그 시계 똑딱똑딱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를 되게 잘 낸다고 해요. 근데 그때 동생이 손목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이런 워치 말고 진짜 시계를. 근데 자기 전에는 책상 서랍에다가 넣어놓고 잠을 잤는데 애가 가위를 계속 눌렸으니까 잠을 잘 못 잘 거 아니에요. 선잠 들고 이러니까. 근데 갑자기 자는데 시계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죠. 똑딱똑딱거리는 소리가. 그래서 자기가 자다가 무의식 중에 이제 내 거 시계 소리가 이렇게 컸나 이러고 이제 서랍방에 가서 시계를 뺐는데 그 시계는 초침이 없는 시계였거든요. 그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귀신이었겠죠? 그리고 같은 방에서 대낮에 잠을 자는데 맘빵이가 만세를 하고 자거든요. 자세가. 대따로 누워서 만세를 하고 자는데 누가 이제 자기 손톱을 잘근잘근 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가위를 막 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너무 무서운 거죠. 방에서 자는 게. 그때가 동생 20대 때인데 지금 31살이거든요. 얘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튜브나 방송 같은 거를 틀어놓고 자야지만 잠이 들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불면증 같은 게 시달리는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첫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해요. 제가 방 구조 사진 돌비님께 보내드렸는데 제 친동생 방이 현관에서 문을 딱 열면은 화장실이랑 그 복도라는 공간이 그냥 빈 공간이에요. 공간이 있고 미닫이 문을 통해서 방 문을 열어야지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 보시면 이제 침대랑 책꽂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렇게 좀 약간 특이한 공간이었어요. 그때 방 구조가. 오. 이날 이제 동생이 평소 같은 밤이에요. 근데 그때 시험 기간이었는지 동생이 가장 친한 친구 이제 똘순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똘순이랑 맘빵이가 둘이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컴퓨터 책상에서 침대를 등지고 앉아 있었고 돌순이가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맘빵이가 너무 졸리니까 아 돌순아 나 너무 졸려 이렇게 했는데 돌순이가 그러면 너 침대에서 좀 잘래?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맘빵이가 아 그럼 나 조금만 잘게 그러면 똘순아 너가 여기 책상 와서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똘순이가 그 책꽂이랑 침대 사이 공간에 쭈그리고 앉더니 아니야 나 여기 있을래 난 여기가 편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맘빵이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피곤하니까 응 그래 뭐 너가 거기가 좋으면 거기 있어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잠이 든 거죠. 똘순이는 그 사이에 앉아있고 근데 그러다가 맘빵이가 느낌이 이상해서 번쩍 눈을 떴는데 똘순이가 자기 머리맡에 서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맘빵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 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는데 똘순이가 우리 맘빵이 자는 거 내가 지켜줘야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맘빵이가 똘순아 너 왜 그래? 나 무서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똘순이가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로 선체로 몸을 좌우로 막 흔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맘빵이가 가위가 완전히 눌러서 몸이 굳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 아닌 거예요. 꿈이었던 거죠. 그렇게 꿈인 거를 깨닫는 순간에 갑자기 그 똘순이 모습이 검은 그림자로 변했고 그래서 맘빵이는 이제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가위에 깨고 나서 그 그림자가 사라진 거예요. 이때서야 맘빵이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까지 저한테 말을 안 하다가 그래서 아 뭐 언니야 내가 너무 자주 가위에 눌린다 그리고 똘순이 모습으로도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 그 똘비도령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러 가자 했는데 그 당시까지는 동생도 이제 저의 일련의 일을 같이 겪었지만 좀 반신반의 할 때라서 도령님한테 가기는 조금 그렇다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동생이 무서워하니까 그러면 소금이라도 사서 뭐 조그만 종지 그릇 같은 데다가 소금이라도 좀 올려놓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해요. 동생이 또 평소 같은 날에 침대에 누워서 벽을 보고 책상 쪽을 등지고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잠기가 밝아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깬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동전 짤그락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짤그락 짤그락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갖고 맘빵이가 가위에 너무 눌리고 잠도 잘 설치고 이래가지고 이 소리가 너무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 시끄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맘빵이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누가 내 집에 들어온 건가? 뭐지? 어떻게 나 뒤 돌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남자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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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웃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맘빵이가 정신이 나가는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깨려고 이제 가위에서 풀리려고 노력을 했고 등을 이제 획 돌렸는데 그 목소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생이 겪고 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저랑 같이 똘비도령님한테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동생 입장에서는 이거 별일 아니겠지 생각했지만 똘비도령님이 바로 최대한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저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도령님을 찾아가서 맘빵이가 동전사건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랬더니 갑자기 도령님이 노잣돈이네 노잣돈 들고 장난치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맘빵이가 제가 시끄럽다고 말을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도령님이 젊은 남자죠? 라고 하신 거예요. 얘기를 한 게 없는데 나이대도 성별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도령님이 맘빵이 집 주소를 물어보셔서 집 주소가 어디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집에 지방령이 있네요. 집에 미닫이 문이 있나요? 문 근처에 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방 구조를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근데 갑자기 맘빵이가 그 똘순이가 나왔던 꿈이 생각이 나서 혹시 방 바깥쪽인가요? 안쪽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도령님이 말씀드리면 무서워할 것 같은데 방 안쪽이랑 문이랑 침대 사이 공간 거기에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똘순이가 나는 여기가 편해 했던 딱 거기였던 거예요.
맘빵이가 이제 소름이 돋아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도대체 살 수가 있을까 싶어서 고민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도령님이 이 남자가 맘빵 씨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장난질을 하는 거다. 근데 얘가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해를 끼칠지는 모르는 거다. 그리고 보통 해를 끼치면은 뭐 건강이나 인맥, 재물 이런 데 영향이 오는데 지금 맘빵 씨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보내는 의식을 하기로 하고 도령님이 가능하신 가장 빠른 날짜로 저희가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랑 동생이 같은 집에 살진 않고 바로 옆 건물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그 의식을 하기 전까지는 제 집에서 그냥 잠을 잤었어요.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그 날이 이제 와서 한 밤 9시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도령님이 이제 약식으로 어떤 의식 같은 걸 할 짐을 챙겨서 출장을 오신 거예요. 제 동생 집으로.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비밀번호 누를 거 아니에요. 띠또 이렇게. 근데 이게 멀쩡한 건데 이게 일단 이렇게 손을 대면 저희가 원래 번호가 떠야 되잖아요. 1, 2, 3, 4, 5, 6, 7, 8, 9가. 이게 일단 안 먹는 거예요. 키가 갑자기. 근데 제 동생은 건전지 간지 일주일도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번호 눌러야 되니까 손으로 계속 만졌는데 이게 겨우겨우 이렇게 번호키가 떴어요. 그래서 동생이 맞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도 틀렸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제대로 좀 눌러봐 이렇게 했는데 자기 제대로 눌렀대요. 그래서 이거 고장난 건가? 이렇게 하다가 강제로 열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건물 밑에 편의점이 있어서 제가 그 9V짜리 있잖아요. 건전지 강제로 이렇게 딱 대면 열리는 거 그거까지 사가지고 와서 됐는데도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도령님이 잠깐 제가 좀 해봐도 될까요? 하면서 이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령님이 비밀번호를 이렇게 눌렀는데도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근데 도령님이 갑자기 얘 욕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비밀번호 하나도 안 되게 하고 집 안에서 진짜 욕이란 욕을 다 하고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도령님이 얘 욕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러셨거든요, 그때. 그러다가 도령님이 번호 키에 손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얹고 있었고 다시 이제 맘빵이한테 비번호를 누르라고 했는데 그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집에 들어가서 한 3, 40분 걸린 것 같아요. 들어가는 데만. 그래갖고 집 안에 들어가서 그 미닫이문 기준으로 도령님이랑 제가 처음에 안쪽에 있었고 제 동생이 문 기준 바깥에 앉아 있었거든요. 도령님이 이제 약간 약식처럼 제사 때 쓰는 종이 같은 것들 꺼내가지고 이렇게 뭐 좀 하고 뭐 네. 쌀이랑 이런 거를 약식으로 좀 올려서 어떤 의식을 좀 하셨어요. 근데 그때 좀 이상했던 게 확실히 저도 느꼈던 게 제가 구술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좀 탈 수 있는 거죠, 저도. 근데 갑자기 어깨 쪽이 너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도령님이 뿌까씨도 문턱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동생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도령님이 그 노란 부적에다가 가로로 이렇게 구멍 2개, 눈구멍처럼 그걸 네.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방 안쪽부터 해서 부적을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네. 이 방도 한번 돌았다가 미닫이문 밖에도 나왔다가 화장실도 한번 들어갔다가 부엌도 가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부적을 태워서 의식이 끝났어요. 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잘 끝났어요. 처음에는. 되게 뭐 생각보다 잘 갔다고 하더라고요. 도령님 말씀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죠. 동생은 조금 무서워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도령님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그 정도 의식을 하고 잘 보냈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동생은 사실 좀 반신반의했어요. 갔는지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맘빵이는 다음날 바로 알았어요. 얘가 갔구나. 왜냐면 집이 엄청 따뜻해졌거든요. 오. 이제 테마의식 이후부터 집안의 온기가 느껴져서 동생도 좀 잘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동생은 몰랐던 얘기고 제가 도령님한테 따로 물어봤던 얘기인데 네. 이 남자가 그래서 누구고 그러니까. 왜 있었냐 이렇게 했더니 이 방에 거주했던 사람은 맞고 근데 이분이 술을 먹고 그렇게 됐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길에서 객사를 하셨대요. 젊은 애가 이제. 근데 이 집에 뭔가 애착이 있었던 건지 여기에 이제 지방령이 된 거죠. 근데 객사를 해서 집이 계속 그렇게 추웠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씨발 욕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 도령님이랑 되게 대치 상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왔을 때도 욕을 그렇게 했대요. 진짜 도령님한테. 막 예. 꺼지라고 내 집이라고 나가라고 이러면서 했는데 도령님은 이제 보내주려고 왔으니까 그래서 좋게 가자 이렇게 타이른 거죠. 그 부적에 이제 구멍을 빵빵 뚫었을 때 그 영가가 그 부적에 얼굴을 딱 붙이고 도령님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따라다녔대요. 어떻게 보면 집 한번 마지막 둘러보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고 보내준 거죠.
그리고 제가 동생한테 소금 같은 거 놓으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얘기해 주신 게 그런 것도 함부로 하면 좀 위험해서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그때는 동생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이런 거라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했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던 거죠. 동생분이 또 이렇게 겪다 보니까 뿌까님께서 전달을 해주셨지만 지금 듣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은 뭐 전혀 뭐 그런 건 없으신 거죠? 뭐 진짜 가끔 너무 피곤하거나 이럴 때 가위 조금 눌리고 이런 건 있는데 네. 근데 동생이 너무 무서워하는 게 그 기담에 나오는 막 쉬쉬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를 동생이 가위 눌릴 때마다 듣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소리를 장난으로라도 내는 걸 사실 되게 싫어해요, 동생이.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후로 뭐 이렇게까지 가위를 눌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때가 너무 무서웠었고 그랬어서 이제 동생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왜냐면 동생분께도 전달을 해주고 싶은 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가위는 일반 사람들인 저도 눌리거든요. 저도 눌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적도 있어서 저도.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가위 눌림 현상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네,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이 많았고요. 우리 귀족님들은 뭐 허구한 날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위 눌림이라는 거를 제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뭐 수면 장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한자로 보면 귀신 신자에 누르를 앞 이렇게 섞여 있다고 제가 잠깐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귀신에게 이제 눌린다 좀 이런 느낌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수면 장애일까? 아니면 진짜 귀신이 누르는 것인 걸까?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